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4부 5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인덕턴스에 대해서 배웠죠. 즉 A랑 B 단자가 있고 A랑 B를 연결해주는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 가운데는 코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코일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A랑 B 단자 사이의 전압강압 V가 I 오메가 L 곱하기 I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I 오메가 L, 요 계수는 결국 V, 전압과 I, current, 즉 전류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계수가 될 텐데 이 복소함수의 계수는 사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확장해서 얘기하면 임피던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 자, 영어 어원을 보면 impede, 즉 pede라는 것은 발이라는 겁니다. 페달 하면 발로 우리가 자전거를 페달링해서 가죠. 그래서 페다, 이거는 발입니다. 임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잡는다 해서 impede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임피던스입니다. 발목을 잡으면 어떤가요? 가기가 어렵습니다. 즉 동기가 많아도, 즉 V, 전압이 커서 나는 일을 해야겠다는 동기가 많아도 임피던스가 크면 I, 즉 실제 진도는 천천히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전압과 전류 간의 그 비율 I분의 V가 Z라고 하는데 그 Z가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자, V가 큰데 I가 작으면 Z는 크겠죠. 즉 동기부여가 큰데 실제 진도가 늦게 나가면 임피던스, 즉 누군가 방해하는 게 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수식상으로 생각했을 때는 I 캐럿분의 V 캐럿도 같은 G가 되겠죠. 그래서 인덕턴스가 있는 상황에서 임피던스 G는 다름 아닌 G sub L이 되겠고, 그 G sub L의 크기는 I 오메가 L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생각해 보죠. I 오메가 L. 이 값이 커지려면, 즉 임피던스가 커지려면 L이 크거나 혹은 오메가, 즉 주파수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크거나 L이 크면 인덕턴스에 의한 임피던스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lumped element인 capacitor 혹은 capacitance 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축전기라고 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연구를 하거나 혹은 논문을 쓸 때 주로 영어를 쓰니까 그런 용어들은 제가 영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패시터는 전에도 배웠지만 여러 형태의 축전기가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쉬운 형태인 parallel plate, 즉 평행판 커패시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평행판 커패시터는 판때기가 두 개가 있고 그 판때기 두 개를 선이 연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 이제 판 사이에 유전체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할 가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판과 그거를 연결하는 전선은 완전 전도체자. 그래서 저항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판과 판 사이에 있는 공기 혹은 진공 혹은 유전체는 저항이 무한대다. 그래서 실제로 전류가 절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판과 판 사이의 거리는 워낙 가까워가지고 무한평판처럼 생각할 수 있고, 무한평판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압을 가했을 때 모든 전기장이 평판 사이에 국한돼서 생긴다. 즉 평판 바깥 세상에는 전기장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평판에 우리가 보내주는 전하량 Q는 만약 윗판이 플러스 Q면 아래판은 마이너스 Q,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이 되며, 전선을 따라서 전류가 흐를 때 잉여 전하는 없다, 혹은 있더라도 굉장히 작아서 평판에 있는 전하와 비교할 때 무시할 정도로 작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는 자기장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방금 자기장이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정전기에서 배웠던 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폐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장을 적분하면 그 값은 0이다. 아까
인덕턴스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펼쳐놓고 보면 폐회로를 통해서 적분한 것은 세 가지 성분에 대해서 적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A터미널, B터미널 바깥쪽에 있었을 때 공기를 통해서 가는 경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판과 판 사이가 있을 것이고, 이 전선을 통해서 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선에 저항이 0이라고 했으니까 전선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장을 선적분한 건 무조건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요 값이 0이라는 것은 판과 판 사이의 선적분 값과 이 터미널과 터미널 사이의 선적분한 값의 합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항을 시켜주면 바깥 터미널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그 전기장의 선적분 값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레이트 간에 전기장 선적분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정할 때 우리가 모든 전하는 플레이트에 다 모이게 돼 있고, 그래서 윗 플레이트에 플러스 Q가 오면 아래 플레이트에 마이너스 Q가 오고 나머지는 다 전기적 중성도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플레이트 사이의 전압 강하는 다름 아닌 그 Q를 플레이트의 커패시턴스 C로 나눈 그런 값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그 전압 V는 바로 터미널 A와 B 사이의 전압과 그 절대값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연 전류가 흘렀을 때, 이 회로에 전류가 흘렀을 때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이제 답하게 될 텐데요. 전류는 다름 아닌 전하의 시간 미분값입니다. 즉 dt분의 dq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말한 V는 C분의 Q라는 그 식에서 시간에 대해서 양변을 미분을 하면 dt분의 dv가 교류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복수함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I 오메가 V가 될 것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C분의 1 dt분의 dq가 될 것이고, 이것은 C분의 I가 될 것입니다. 이걸 같이 이제 정리해주면 V는 I 오메가 C분의 I가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면, 이게 교류가 아니라 직류전압이면 어떻게 됩니까? 직류전압은 오메가가 0이죠. 오메가가 0이니까 좌변이 0이 되고 우변이 마찬가지로 0이 돼야 될 겁니다. 우변이 0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전류도 0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직류전압을 가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혹은 전류가 흐르더라도 사실 트랜지언트 커런트만 흐른다는 것을 이 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류 전압이 있을 때만 이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때의 계수는 다름 아닌 I 오메가 C분의 1. 그래서 커패시터에 의한 임피던스 G sub C는 I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발목을 세게 잡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맞습니다. C가 작거나 오메가가 작은 경우, 그런 경우 커패시턴스에 의해서 임피던스가 커짐을 알 수가 있고, 이 경향은 앞서 인덕턴스 식과 반대 경향, 즉 주파수에 대해서는 반대 경향이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세 번째 구성 요소, 세 번째 lumped element인 저항, 즉 레지스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장까지는 모든 전선들이 저항이 0이어서 그 저항 0인 지점을 지날 때는 전압 강화가 없고 그 안에 전기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장에서는 저항이 0이 아닌 그러한 회로의 구성 성분을 생각할 거고요. 저항이 0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안에 전기장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생긴 전기장에 비례해서 전류가 흐른다. 전기장이 크게 생기면 많이 흐르고 전기장이 작게 생기면 적게 흐른다.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결국 그 저항 성분의 그 전선의 길이를 따라서 전기장을 우리가 적분했을 때, 그 적분한 게 전압이 되겠죠. 그 전압에 비례한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 저항을 연결하는 그 터미널 A랑 B 사이의 전선은
또다시 완전 전도체로서 저항이 0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전압 강화도 없고 전기장이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A랑 B 터미널 사이의 전압 강화는 우리가 그 A랑 B 사이에서 전기장을 선적분한 것과 같다는 것을 이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걸 토대로 알 수가 있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그 값은 결국 레지스터, 즉 저항 성분에 따라서 우리가 전기장을 선적분한 값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전류 I는 다름 아닌 저항 R을 분모로 하고 전압 V를 분절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오음의 법칙이죠. 그래서 I는 R분의 V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R은 저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재공학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혹은 반도체 공학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전압과 전류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는 아주 많지 않다. 즉 금속이나 전도체의 경우만 그렇지 이게 반도체가 되거나 절연체 혹은 옥사이드와 같이 산화물인 경우에는 샤트키 배려에 의해서 굉장히 비선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회로 이론,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는 선형적으로 바뀐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 이러한 가정은 금속 물질이거나 혹은 전류의 주파수 혹은 전압의 주파수가 크지 않을 때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가정하에서 우리가 V는 IR이라고 해놓으면 저항에 의한 임피던스, 즉 Z sub R은 다름은 R이 될 것입니다. 앞에 두 경우, 즉 인덕턴스나 커패시턴스와 같이 허수부가 없기 때문에 실수의 어떤 개수를 갖게 되고, 이 실수의 개수를 갖는다는 것은 전압과 전류가 같은 위상을 갖는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저희는 세 가지 lumped circuit elements, 즉 회로에 있어서 세 개의 lumped elements를 배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덕터, 커패시터, 그리고 레지스터 이렇게 배웠죠. 이러한 lumped elements를 일반적으로 그리면 저 그림에서 왼편에 있는 것 같이 박스로 우리가 lumped element를 표시할 수 있고, 박스에 G, 즉 임피던스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단자에서 B 단자로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A 단자가 전압이 더 높다면 A 단자로부터 B 단자로 화살표를 그려서 전압을 저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 lumped element를 그리면 L, 즉 인덕터의 경우는 저렇게 코일 형태로 우리가 그려주고,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평판처럼 두 개의 선으로 그려주고, 저항, 레지스터의 경우는 이렇게 톱니바퀴 같이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자, 일반적으로 임피던스 G는 전압 V를 전류 I로 나눈 것이 되겠죠. 그래서 I분의 V가 됩니다. 그것이 L인 경우, 즉 인덕터인 경우에는 G sub L이 I 오메가 L이 될 것이고, C, 즉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G sub C가 I 오메가 C분의 1이 될 것이고, R인 경우, 즉 저항의 경우는 G sub R이 그냥 R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극한의 경우, 즉 만약에 DC 전압을 가할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DC 전압이라는 것은 교류의 어떤 일반적인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 오메가가 0인 경우일 테니까 G sub L은 0이 될 것이고, 그건 short circuit이 되겠죠. G sub C는 무한대가 될 것이고 오픈 서킷이 되겠죠. 그리고 G sub R은 R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DC 그런 직류 회로에서는 이 R만 갖고 우리가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 장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회로 성분들, 즉 lumped circuit elements들은 전류와 전압이 서로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가 0이면 다른 것도 0이죠. 하나가 있으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즉 자극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죠. 사람의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 화를 잘 내는 성격이다 라고 만약 규정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떤 불편한 상황이 나한테 자극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일 겁니다. 즉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의 성격을 규정하듯이 이와 같은 lump circuit elements도 내가 어떤 전압을 줬을 때 어떻게 전류가 흐르냐 그것을 규정하는 그런 요소들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생성시키질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passive elements, 우리말로는 수동 소자가 되겠습니다. 수동 구성 요소가 되겠죠. 수동적인 거죠. 사람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해석해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에 바로 사람의 성격이듯이 요 회로 소자의 그 lump circuit elements의 경우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passive elements로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거의 반대인 active elements 혹은 그러한 외부 자극과 관계없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소자가 있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네, 바로 generators, 즉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소자들, 그런 것들은 외부 자극에 관계없이 본인 스스로가 어떤 전류나 혹은 전압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active elements, 즉 그러한 소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전기 회로는 상당히 오래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전기 회로에서 lump circuit element가 인덕터, capacitor, resistor가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알아왔고 그 세 가지 passive element를 갖고 굉장히 많은 조합들을 만들어내고 분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4 원소처럼 제4의 lump circuit element를 제시한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리온 추아라는 IEEE의 시니어 멤버이신 분인데 이분이 멤리스터라는 제4 lump circuit element가 있다고 제안을 했고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자기장 혹은 자속과 전하 간의 상관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소자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멤리스터는 최근에 다시 굉장히 핫한 화제로 대두가 되어서 저항변화 소재로 차세대 메모리 소자로 이용하거나 혹은 뉴로모픽처럼 사람의 뇌를 모사하는 그러한 신소자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는 지식들이 어떤 정적으로 딱 묶여있는 지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더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우리가 더 추가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혹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틀린 것은 뭐가 있을까? 라고 계속 호기심을 가지시고 이 주제를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이 전자기학을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슬라이드에 있는 네이처 논문이나 혹은 IEEE 논문을 찾아서 공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